예, 잘 지내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제 내일부터 설 연휴가 시작이 되죠? 설 연휴 맞는 기분들이 어떠십니까? 스님께서도 뭐 설 명절 맞으시는 기분이 따로 있으신가요? 아니 뭐 저는 늘상 월정사에서 설을 지냈는데요. 설에 대해서 크게 저는 그렇게 뭐 신경은 잘 안 씁니다. 아하.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음력하고 양력이 좀 통일됐으면은 이게 국가적으로 너무 노동력이 좀 낭비되고 그렇죠. 사람들이 네. 이렇게 약간 들떠서 지내는 기간이 긴 것 같아서 하는 그나마 쉬는 그런 날이 좀 아쉬움이 있어요. 며칠 더 있는데 왜 그걸? 그 설 명절 하면은 항상 여러 가지 생각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음식 장만하고 음식 장만하느냐고 이제 고생하는 여성분들인데 오늘은 네. 그 붓다 인사이드가 2020년 새해 맞아서 4가지 이제 키워드를 골랐는데 지난번에 디지털 명상하고 먹거리에 이어서 오늘 여성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여성 얘기 중에서도 불교의 관점에서 또는 불교에서 여성들이 어떤 역할을 하고 뭐 어떤 뭐 평가를 받고 있는지 뭐 그런 점들을 좀 얘기해 보려고 그러는데요. 먼저 준비된 영상 먼저 보고 시작하실까요? 핀란드에서 세계 최연소 여성 총리가 탄생했습니다. 한국 불교를 움직이는 힘 여성. 치마 불교, 보살 불교라는 불명예스러운 별칭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한국 불교를 지탱해온 위대한 보살들의 저력. 여성은 성불할 수 없다. 여성을 열등한 존재로 보는 낡은 편견은 여전한데 시대가 변해도 종교계의 성평등은 제자리 걸음. 양성평등의 미래 사회에서 불교는 성평등의 주역이 될 수 있는가? 한국 불교는 지금 여성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부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붓다 인사이드가 여성을 말한다. 한국 불교에서 여성은 평등한가? 네, 지금 영상에서 보셨듯이 한국 불교에서 그 여성의 지위라고 하는 게 참 그 생각 나게 하는 바가 상당히 많은 주제인데 우선 그 우리 사회에서 그 젠더 감수성이라는 용어가 있죠. 요즘 많이 이제 등장하는 용어인데 좀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네. 젠더 감수성 얘기 전에 이렇게 에피소드부터 하나 하고 지나가면 제가 이렇게 2006년도인가 쯤이 되는데 한국 불교 비구니 불평등 연구 이런 이제 그 연구를 했어요. 그 설문조사도 하고. 그래서 그걸 발표를 도발적인 제목이네요. 예, 그걸 발표를 하려니까 비구 스님들이 그걸 지면에 발표하면 성가대 교수에 잘린다 이런 이제 협박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래도 해야 되겠다. 그리고 나는 그렇게 해서 잘리면 그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하겠다 하고 발표를 했어요. 한국 불교 체계발아요. 예,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야, 한국 불교 특히 비구 스님들의 이 성평등 감수성, 젠더 감수성이라는 게 이게 무지하게 이게 뒤떨어져 있다. 이런 생각을 그때 했죠. 아주 진하게 했죠. 체험했죠. 유 교수님 오늘 활약이 참 기대가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젠더 보통 감수성 이런 얘기는 이제 성별 차이가 있잖아요. 다름이 있잖아요. 그 다름을 충분히 이제 이해하고 또 공감하고 뿐만 아니라 이제 더 나아가면 이 그 다름으로 인한 차이로 인한 불평등이 존재해요. 차별이라고 통상 얘기하는데 그 불평등이 문제가 있다. 혹은 그게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까지 인식을 하는 그런 수준이 돼야 이제 저는 젠더 감수성이 있다라는 것이고 그게 아무런 문제가 없다. 뭐 그게 어때서 이렇게 하면 이제 감성이 이제 낳는 거고. 아, 그러니까 상대방 성에 대한 그렇죠. 그 다름에 대한 이해도, 공감 능력 이런 걸 얘기하는 그다음에 거군요. 그거로 인한 차별, 아, 불평등 그런 이런 거다 것까지 포괄한. 이런 걸 포괄한 걸 특히 후자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 박 교수님 그 젠더 감수성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뭐 젠더 관련해서 또 다른 개념들이 좀 있다면서요?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일단은 뭐 사실은 이제 시작은 이제 아마 예전에 한번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유니섹스라는 표현 들어보셨죠? 그 이제 그 패션이나 뭐 이런 거에서 이제 성별 차이 없이 남녀 공용으로 나오는 이런 거부터 이제 시작이 됐다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최근에 이제 뭐 젠더리스라든지 아니면 뭐 젠더 플루이드 이런 개념들이 좀 이제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젠더리스는 말 그대로 이제 양성성 자체를 얘기하는, 그러니까 젠더라고 하는 것 자체를 이제 남성, 여성성 구분하는 게 아니라 아예 합쳐서 젠더 자체를 이제 통합적으로 바라보는 그런 입장, 일종의 좀 중성적인 성격, 뭐 결국 유니섹스와 결국은 이어지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젠더 플루이드는 이제 성별이 고정되지 않고 이제 조금씩 유동적으로 변환한다 뭐 이런 식의 얘기인데 이게 이제 개념상으로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데리다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차이하고 차연이라고 하는 두 가지 개념을 구분을 해요. 그러니까 차이는 이제 사물을 구별짓는 어떤 다른 점, 차이점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성별이라고 얘기하는 그러니까 영어로는 섹스라고 표현하는 이거가 이제 차이의 개념이라고 한다면 이제 데리다가 차연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차연. 예, 차연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본질적인 요소들은 같은데 이것들이 어떤 시간적, 공간적 상황 속에서 다르게 구성되는, 그래서 그 구성의 비율에 따라서 다른 것들이 조금 더 많이 드러나는, 그 뭐 흔히 이제 그 왜 남자들 중에서도 이제 나이 좀 지나고 뭐 갱년기 지나고 하면서 이제 좀 눈물이 많아진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제 그게 이제 일종의 그 호르몬 작용 문제다. 이제 그런 식의 얘기처럼, 그러니까 이제 어떤 호르몬이 좀 더 우세적으로 나타나냐에 따라서 뭐 남성성에 표출되기도 하느냐, 여성성에 표출되기도 하느냐 이런 식의 개념들이 이제 차연 개념이고, 젠더는 그 차연 개념에서 파생되는 성별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 젠더라는 개념 자체가 일반화된 것 자체가 굉장히 지금 많이 바뀐 거예요, 인식 자체가. 그렇죠. Mom, I want this one. But honey, these don't belong together. What if we change the game? 예전에는 뭐 그런 게 있었죠. 그 여아들 장난감을 다 쓰는 거 분홍색. 모아보니까 다 분홍색. 남자애들 거는 다 뭐 파란색 이렇게 돼 제가 좋아하는 있었는데, 예. 아마존이나 디즈니에서 최근에는 그래서 어린이용 왕구에다가 남아용, 여아용 뭐 이렇게 표기를 안 하고 그냥 뭐 어린이용 이렇게 그렇죠. 표기를 한다는 예. 거죠. 최근에 그 넥슨에서 나온 서든 어택 2 그 게임에서 너무나 여성을 그 과도하게 노출을 시켜서 여성을 이제 성상품화한다는 이런 인식을 줘서 이게 한 달 만에 서비스가 종료됐다고. 거의 대부분의 게임 캐릭터들이 굉장히 성적으로 좀 자극적이긴 하죠. 근데 왜 그러냐면 그건 이제 남성들이 주로 그렇죠. 이제 게임을 하는 건 남성이고 쇼핑을 하는 건 여성이 많으니까. 무슨 그거 젠더 감수성이 좀 아니 근데 이게 이 스님 말씀 바로 젠더 감수성에 걸리는. 예, 맞습니다. 그 역할의 구분이라고 하는 것들이 점점 모호해지면서 예전에는 맞아요. 뭐 남자는 예. 어떤 일을 해야 되고 여자는 어떤 일을 그러니까는 뭐 농사를 지어야 되고 밖에 나가서 아니면 안에서 뭐 집안일을 해야 되고. 뭐 이런 예. 것들이 구성이라는 게 된다면 사회가 발전하면서 그 경계들이 점점 무너졌고 그런 식으로 사회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지금 젠더 감성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게 결국 이제 우리 사회 전반에 성평등 의식이 확산되는 건데, 우리 이제 종교계, 특히 이제 불교계로 돌아와서 보면 과연 이런 젠더 감성이라는 차원에서 봐서 얼마나 이게 현실에 부합되게 이제 움직이고 있는 건지,
뭐 누구나 공감하시겠지만은 이제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면 많이 뒤처져 있다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렇죠. 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점수를 매긴다면 몇 점을 주시겠어요? 물론 100점 만점입니다. 네. 먼저 해보세요. 이거 먼저 하면 훅 갈 것 같은 이런 안 좋은 느낌이 드는데요. 25점. 25점. 저도 한 30점. 아, 30점. 다들 저보다 위 아니신가요? 저는 생각보다는 훨씬 후하게 그래요? 줍니다. 뭐 지금 저 중동이라든지 안 그런 메소포타미아 쪽 같은 경우는 기독교 전통에서 여성은 아예 신성도 없는 거고 사람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렇죠. 결혼하면 성도 바뀌는 거고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 보면 사실 부처님 시대에는 굉장히 선진적으로 개혁을 한 건데 문제는 그 전통을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으니까 이제 문제들이 좀 발생하고 있고 그리고 그것은 생각보다 보는 거하고는 또 다른 관점이 안에서 보이는 것들은 또 다르더라라고 하는 그 얘기까지 1차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몇 점 정도 그래서 주시듯이. 아니 저는 한 7, 80점은 줘요. 굉장히 높아요. 그럼 제가 49점이니까 이게 과반을 넘는 분은 우리 스님이 유일하시네요. 저만 보수로 이렇게 지금 작년도에 일종의 2019년도에 우리 사회를 흔들었던 그 현상 중에 하나가 미투 운동이었죠. 미투 운동이었는데 뭐 종교계도 다르지 않았고 종교계에서도 이제 미투 운동이 여러 곳에서 이제 터져 나왔고 또 어떤 성직자도 이제 구속까지 되고 뭐 실형도 선고받고 그랬는데요. 종교계 미투 운동이 다른 데에 비해서 좀 활발하지 못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어쨌든 기본적으로 종교계들은 기본적으로 성직자와 신도라고 하는 그 관계인데 이게 단순한 위계관계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뭐 직무상에서의 위계관계가 아니라 이건 사실 정신적인 위계관계를 같이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남성보다는 여성이 상대적으로 좀 지위가 낮은 상태에서 더군다나 성직자와 이런 식의 그런 위계 상황이 되면은 상당히 이제 좀 얘기하기 쉽지 않은 부분들이 좀 있고요. 그 종교계의 미투는 이거는 과거부터 계속 꾸준히 있었던 일들이에요, 사실은. 있어 왔겠죠. 근데 네. 그게 그리고 종종 이제 사회적으로 이슈가 됐던 부분이기도 한데 이슈가 되고 난 다음에 바로 묻히고 다시 발생하는 그러니까 이제 그 문제가 됐던 사람들이 종교계 내부적으로 처벌을 안 받았다라는 거. 사회적 처벌은 둘째치고 대부분의 종교들이 이제 자체적으로 교단법, 종교법들이 있는데 그거 자체로도 처벌이 안 되는 부분. 그러니까 얘기해봐야 소용없어라고 하는 그런 걸 얘기하면 오히려 이게 그 더 긁어부스럼을 만들어서 우리 그 종교 집단이 전체적으로 무너진다. 뭐 그런 생각들을 해서 그런 거 아닐까요? 그게? 그런 측면도 있는데 그 아까 주제하고 연결하면 젠더 감수성이 이제 일반 사회도 과거에는 당연히 그렇게 했다가 그쵸. 이 여성 문제, 양성평등 이런 분위기 때문에 빨리 태도를 바꾸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이제 불교 안에서는 그 감수성 변화를 더디게 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옛날에 했던 대로 그냥 계속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지금은 다 걸리는 거죠, 이게. 사실은 의식 바꾸려면 정말 근본적으로는 경전들을 다 바꿔야 돼요. 성경도 그 젠더 감수성에 맞춰서 바꿔야 되는 거고 불경도 마찬가지고 경전들을 바꿔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은 일이죠, 사실은. 제가 이번에 이거를 준비하면서 저도 뭐 다시 한번 좀 반성 아닌 반성을 하게 됐는데 우리 흔히 이제 절에 오시는 여성분들을 보살님 이렇게 부르죠. 저도 뭐 당연히 그렇게 부르고 있고 이게 약간 그 뉘앙스가 좀 이상한 뉘앙스가 있다는 건데 또 실제로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우리 절이라고 하는 것이 뭐 저희 할머니 세대부터 그렇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성분들이 아니었으면 과연 이게 유지가 됐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에 비해서 여성 불자들이 절집에서 제대로 좀 그만한 대우를 못 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떠십니까? 아니 실제로 보살이라는 용어가 어디서 나왔느냐. 그러니까 보살이 원래 뭐 관세음 보살, 대세지 보살 이것처럼 어떤 종교의 상징성, 대승불교의 상징성을 나타내는 이상인격을 지칭하는 용어인데 왜 하필 우리나라만 신도에게 보살이라는 용어를 쓰느냐.
그리고 원래 그 근원으로 네. 따져가면 석가모니 부처님이 그러니까 성도하시기 직전까지를 그렇죠. 보살이라고 규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특징화시켜서 붓다가 반드시 될 사람에 대한 특징이거든요. 보디사트와. 그래서 보사, 조선시대 때 형편이 어려웠을 때 저를 보호해줬다. 그래서 보사, 보호한다, 저를 보호해줬다. 이래서 보사가 보살이 됐다라고 하는 쓸데없는 얘기들도 있습니다. 약간 솔깃한 말인데 약간 무리인 것 그렇게 같은데요. 썼을까 싶은 생각이 약간 드는. 조선시대의 역할을 보면은 충분히 써도 될 만한. 근데 그거를 한문으로 붙여서 명칭을 만들어낸다는 건 좀 그렇고 저는 존중의 의미로 썼을 거라고 생각해요. 고마우니까 저를 살려주는 진짜 보살 같은 분이라는 그냥 의미로 사용하다가 일반화된 게 아닌가. 실제로 이제 그 불교에서는 이렇게 특히 여성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머니 혹은 뭐 이렇게 어머니라는 존재가 이제 갖고 있는 게 모든 것들을 다 포용하고 다 감싸줄 수 있고 이런 여유, 다 사랑해 줄 수 있고 그러니까 절대적인 사랑 이런 게 가능한 존재거든. 거기에 보살을 붙인 거기 때문에 관세음보살이 연상되죠. 그럼요. 그렇기 네. 때문에 원래는 굉장히 큰 의미로 좋은 의미로 이게 붙여진 게 교리적으로 틀림없는 사실이죠. 그런데 다만 이제 오늘날 이제 그거는 이제 교리적인 거고 현실적으로 이제 역할하고 이제 지위라는 게 항상 같이 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역할을 이제 정말 이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사찰에서 뭐 재정 문제뿐만 아니라 이제 일상 노동 이런 것까지 다 이제 사실을 하고 있죠. 그렇죠. 그런데 엄청난 그래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문제는 의사결정을 한다든지 무슨 대표를 한다든지 이런 곳에서는 이제 역할을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는 굉장히 객관적으로 현실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함에도 불구하고 지위는 않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보다 센 보살들 굉장히 많습니다. 절에 스님보다 끝발 좋은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아주 현장에서 느끼시는 걸 스님께서 생생하게 전달해 주셨습니다. 30-40년 전에 오셨던 보살님들한테야 뭐. 우리 유 교수님 그 옥야경이라는 게 있다면서요? 네. 이와 관련해서 한번 좀 말씀해 주시죠. 네. 그러니까 이제 급고독장자 이렇게 기원정사 부처님께 이제 기진한 아주 대부호였죠. 그 며느리인데 이제 시아버지라든지 남편이라든지 이런 이제 그 가정에서 이 대접을 잘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불만이 있어서 이제 부처님께 이제 고하니까 이제 그 여성들이 갖고 있는 10가지 이제 나쁜 것 이런 걸 얘기를 이제 하셨어요, 실제로. 그래서 뭐 이 출생시 부모들이 이제 굉장히 실망한다. 딸을 낳았다고부터 시작해서. 아, 그게 부처님 말씀이세요? 예, 오경 초기경전, 옥야경이라는. 그 당시 인도 문화. 이 10가지가 쭉 쓰여 있는데 저는 이제 마지막 부분 특히나 뭐 어릴 때는 아버지한테 의존해야 되고 의존해야 되는 존재고 커서 결혼해서 남편한테 의존해야 되고 늙으면 자식한테 의존해야 되고. 우리나라의 3종 지도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이제 존재. 그게 이제 8, 9, 10 이렇게 항목에 쭉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여성이기 때문에 나쁜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쭉 있죠. 그게 실제로 초기영전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 사회 분위기 때문에 그렇겠죠. 뭐 그 당시에 부처님께서 근데 이제 초기경전도 그렇지만 사실 이제 부파불교에 와도 이제 여인 오장설, 여인이 절대로 이렇게 될 수 없는 깨달음으로 갈 수 없는 이런 5가지 장애들을 갖고 있다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뭐 대승불교, 법화경 이렇게 오면 이제 아까처럼 여성 성불 불가능성, 그러니까 그래서 변성 성불을 해야 된다 이런 데까지 이제 가는 이런 흐름이 쭉 있죠. 부처님 당시 시대상을 보면 여성의 지위가 어땠냐면요. 만우법정 같은 데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여성을 죽인 사람은 그러니까 살인죄로 대우를 받는 게 아니고 그거는 물건을 훔친 것 같은 대우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손괴죄, 재물 손괴죄하고 같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남성이 없고 여성만 있는 가구는 그거는 집이 안 사는 가구로 쳐서 가산을 정물할 수 있는 독립된 인격체로 안 보고 있던 상황이라는 거를 전제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동아시아보다 오히려 여성 지위가 낮아요. 동아시아는 성이라고 하는 거는 그대로 존재하고 그다음에 사람을 죽이면 살인죄로 그대로 가요.
그에 비해서 인도는 더 여성에 대한 지위가 낮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점을 고려하고 지금 얘기들을 좀 들으셔야 돼요. 아, 그렇군요. 맞습니다. 요거와 이어서 이제 한번 좀 더 얘기를 해보면 지금 현실적으로 지금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소위 8경계법이라는 게 있죠.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젊은 비구 스님은 연로하신 비구니 스님의 인사를 앉아서 받는 것이 당연하다. 이거 참 이해가 안 되는 건데 이런 것들인데 뭐 당연히 시대에도 맞지 않고 불교의 근본 가르침과도 맞지 않죠. 예. 그 스님께서 한번 좀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그 스님 계신 그 승단에서도 이런 일들이 자주 있는가요? 실제로 많이 목격을 하시는가요? 이제 8경계라고 하는 게 부처님의 이모인 마하프라자파티가 이제 출가하려고 그 대도라고 하는 분이 출가하려고 부처님께서 간청했을 때 이제 부처님이 안 된다고 하고 결국 바이샬리까지 이제 따라오시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카빌라바수트에서 바이샬리까지 제법 거리가 멉니다. 그걸 걸어오면서 그리고 발이 다 찢어지고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와요. 왕궁에서 살던 편한 사람이 맨발로 오니까 이제 발이 다 찢어지고 뭐 이렇게 결국 출가를 하게 되는데 8가지 조건을 걸고 그중에 이제 제일 첫 번째가 그 유명한 100세 비군이라도 비군이 되고 나서 100년이 돼도 그러니까 인간으로서는 계산이 안 떨어지는 나이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최고로 오래됐어도 이제 갓 출가한 비구 스님에게 절을 해야 된다. 그건 선배로 여긴다는 뜻이에요. 선배로 여긴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저 같은 경우도 다녀보면 비구니 스님들이 연세 많으신 분들은 제가 가면 앉으라고 하고 절을 하려고 해요. 물론 저는 이제 맞절을 합니다. 저는 신도하고도 맞절을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얘는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물론 뭐 젊은 비구니 스님들은 그렇게 안 합니다. 약간 뭐 이런 감수성. 잠깐 이 대목에서 이제 시청자분들 유행어 되겠는데 고려하면 굉장히 중요한 이제 해석의 문제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아까 비구니 8경계 이렇게 그걸 문자로 해석을 하면 대단히 이렇게 여성 차별적 그 내용으로 돼 있습니다. 8가지가. 그런데 이제 제가 사회학적으로 보면 이 엄청난 진보적 조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제가 혼자 이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제 불교학자 중에 라트나팔라라고 스리랑카 학자인데 예, 이분도 역시 이제 사회학, 인류학을 전공하고 불교를 한 분인데 예, 당시에 아까 우리 스님 말씀처럼 인도의 여성의 지위라는 거는 그 천한 존재였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아까처럼 부처님 양모를 3번이나 이제 거절을 하고 아까처럼 그 바이샬리까지 이제 계속 걷는 동안에 엄청나게 고생을 시키는 것을 대중들이 다 보게 한다는 겁니다. 또 다 받고 실제로. 그렇게 해서 마지막에 또 아난을 동원해서 그러니까 불성론을 이제 대화를 해서 여성들도 불성이 있고 그래서 성불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답을 얻어내는 과정을 거쳐서 이제 여성들을 승단에 받아들이거든요. 저는 이게 이제 혁명적 조치였다는 거예요. 당시에 그 천한 존재를 정신적으로 가장 위대한, 가장 높은 경지까지 인정해줘버리는 그 절차를 승인하기 위해서, 사회적으로 승인하기 위해서 그런 조건들을 다 거쳤고 그 결정타가, 공인받는 결정타가 8경계법이라는 거예요. 8경계법을 안 만들었으면 그때 받아들이고 불교가 사멸을 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사회학적으로 보면. 그래서 그런 빌미를 만들었기 때문에 비구니 스님들이 계속 출가할 수 있었어요. 이후에. 그리고 오늘까지 비구니 교단이 다른 종교에 없는 여성 최고의 정신적 최고의 경지까지 갈 수 있는 길이 우리 불교에 열려버린 겁니다. 그래서 저는 8경계법이 이게 차별적 조항이 아니라 당시에는 엄청나게 혁명적인 진보적인 지혜로운 결정. 예, 지혜로운 결정이고 여성들에게 엄청난 기회를 보장할 수 있는 길을 터준 그런 실제로 지금 세계 종교 중에서 여성을 성직자로 대놓고 인정해 주는 거는 불교밖에 없어요. 오늘날도 천주교도 안 되고 개신교가 그나마 신도 집단이기 때문에 일부 인정하지만 그거는 그러니까는 좀 큰 범주의 그러한 종교 집단에서는
그렇죠. 개신교에서도 목사는 여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좀 적은 데서나 목사를 이렇게 인정을 해주는데 그것도 인정도 제대로 못 받는 정도라고 보시면 그래서 돼요. 이런 맥락에서 보면 당시 이제 굉장히 중요한 조치였고 그게 2,500년 이상의 비구니 스님이 출가할 수 있는 길을 합법적으로 이렇게 사회적으로 공인받는 그런 장치로 작용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오늘날이죠. 오늘날 양성평등 시대에서 보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사실 오늘날의 잣대로 이 문제를 2,500년 전의 사건을 오늘날의 잣대로 해석하면 안 된다. 그런데 이 팔경계법은 제정 당시의 상황을 변수로 그러니까 고려해서 해석을 하고 오늘날의 발견계는 오늘날의 시점에서 다시 해석을 할 필요가 저는 있다. 이렇게 그 부분 관련해서는 제가 예전에 논문 하나 읽은 적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팔경계법을 통해서 비구니 스님들을 이제 교단의 승단을 받아들이고 실제로는 비구니 스님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이제 이 팔경계법의 근본 정신이 비구니 스님들을 보호한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이라고 한다면 현대적으로 좀 재해석돼야 될 필요가 반드시 있는 거죠. 지금 아니 근데 이제 그 리타 그로스라고 그 가부장제 이후의 불교라는 책을 쓴 여성학자인데 뭐 불교 여성학의 뭐 필독서처럼 돼 있는 책이죠. 그 리타 그로스에 따르면 이제 그런 팔경계법이 이제 가부장제라는 독특한 사회 환경 맥락 위에 자꾸 놓여져서 해석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근거로 계속 이제 가부장적 해석을 해버리는 겁니다. 계속 불교를. 그렇게 해서 이제 계속 차별적인 의미가 강화됐는데 아까 박 선생님 말씀대로 당시 시대를 고려를 하면 수화상암 생활을 하고 비구니 스님들 혼자 산림에서 수행을 하는데 동물로부터도 그렇고 사람으로부터도 그렇고 여러 가지 위험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여성 수행자를 보호하기 위한 그런 조치라고 충분히 가능하죠. 해석이. 지금 제가 얼른 드는 생각이 여기 지금 법자가 들어가서 저도 이게 우리 법률이라고 하는 게 사회가 변하면 그 내용이 1년에도 몇 번씩 개정을 하는데 2,500년 전에 법을 갖다가 지금 이 시대에 이걸 그야말로 법으로 적용을 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지금 보니까 대만 같은 경우는 공식적으로 팔경계법을 없앴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공식적으로 그렇게 좀 선언할 필요가 없을까요? 없앨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대만에서 그렇게 했으면 대만 자체가 지금 저건 불교가 아니고 새로운 불교라는 인식 속에서 움직이지 않으면, 그러니까 원불교처럼 아예 다른 식으로 나가지 않으면 저거는 불가능합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 제가 이제 율장 전공자로서 말씀을 드리면 종교법은 특수법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법은 합리성에 의해서 바뀔 수 있는 거고 사회적 구성원들 아니면 그 조직의 구성원들에 의해서 이건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그리고 그건 어차피 법은 살아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문제는 실제로 부처님께서 열반하시고 나서 안한과 가섭 사이에 논쟁이 붙었을 때 그때 안한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율장을 결집을 끝나고 나서 안한이 동참한 뒤에 다시 그 얘기를 들려주니까 부처님께서 소속에는 폐지하라고 그랬다. 없애라고 했다. 그러니까 유도리 있게 적응하는 거지 계율에 얽매여서 사는 것은 출가의 정신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때 가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러면 그 소속의 범주는 어디까지냐. 어디까지 우리가 유연성을 획득할 수 있느냐라고 했더니 그거는 내가 못 물어봤다. 그랬더니 스님들이 득달같이 나오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그 소속의 범주를 가르쳐 주겠다. 그러면서 여기까지 소속이다. 여기까지 소속이다. 여기까지 어떤 사람은 사바라이 빼고 전부 소속이다. 이렇게 되면 이제 너무 범주를 이제 만들어 나갈 수가 없죠. 그러니까 마하가섭이 뭐라고 중재를 했냐면 일단 그러면 우리가 그 조항이 불분명함으로 지키는 걸로 하자. 근데 지키는 걸로 하자가 그 당시에는 힘을 얻을 수 있었던 게 부처님 돌아가시고 바로니까 생활 문화가 거의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바뀌어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일단 지키지 뭐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결정해 놓고 나니까 나중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점점 개입이 커진 거죠. 그래서 동아시아 같은 데서 이제 청규를 만들고 이건 우리끼리 좀 따로 해야 될 것 같아 뭐 이렇게.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런 것 때문에 학문적으로도 이게 팔경계가 불설이냐 비불설이냐 이런 논쟁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왜냐하면 지금 이제
교주의 권위에 그렇죠. 붙어서 바로 그런 것 바꿀 때문에. 수 없으니까 이거를 맞습니다. 비불설로 만들 수만 있으면 그렇죠. 해결된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는 거예요. 생각을 해서 했는데 사실은 이제 불설이 맞습니다. 불설이 맞고 저는 아까 그런 맥락 때문에 이 부처님께서 정했고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스님 말씀에 이제 대부분 동의를 하면서 실제로 이제 부처님 당시에 계율이 정해지는 과정이 수범수재거든요. 범죄가 발생하면 거기에 따라서 제도를 만드는 법과 제도를 그렇게 만들어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개는 특히나 율하고 달리 개는 이 자신의 이렇게 동기나 양심의 문제하고도 이거든 궁극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게 그 시대 상황이 바뀌면 아까 융통성 율과 있게 개는 다르다. 소소하게 이렇게 변화 가능한 걸로 해석 가능하다. 그래서 시대에 안 맞으면 그 부처님 말씀 맞지만 지금 시대에 안 맞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안 지킬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무시한다는 게 아니라 그걸 그냥 두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아까 스님 말씀처럼 우리가 얽매일 필요는 없다. 예, 불교 안에서 여성의 권익을 고민하는 게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죠. 지금 대표적으로 남방 불교권에서 그 여성 불자나 비구니 스님들에 대한 차별이 뭐 우리나라보다 더 심하다고 그러는데 그 세계 불교 여성 협회 샤카디타 인터내셔널 회장을 맡고 계신 텐진 빠모 스님의 말씀을 영상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The Study Buddhism 채널에서 인터뷰하신 내용입니다. 불교에서의 여성의 역할에 관한 말씀이신데 한번 보실까요? Traditionally, women didn't have much of a role in Buddhism. The books were all written by the boys, especially monks, for other monks. So therefore, the general view of the feminine was, on the whole, rather misogynic because, you know, women was the forbidden other who was out there waiting to pounce on good, innocent little monks, you know. But nowadays, of course, all that's changed very much. I mean, lay women are going to, you know, schools along with the boys, and they're going to college, and they're becoming highly educated. And now nuns likewise are becoming very educated. So now the nuns, certainly more than anybody, are really coming on very much. And also they're doing much more profound spiritual practices and staying in long-term retreats. And in every way, they are recognizing their potential. And it has to be said, as far as that is concerned, the people who have really been the main supporters and helpers in this have been the monks, is the idea of full ordination for nuns, which has had a very interesting wall of resistance for the last 30 years since it's been muted. I mean, if you go to any nunnery and you ask them what is the main obstacle, they will always say low self-esteem and lack of confidence. They're human beings, you know, it's not one is more superior than the other one. 예, 지금 영상 보셨는데요. 텐진 빠모 스님은 작년에도 우리나라에 다녀가셨습니다. 그 43년에 영국에서 태어나셨고 64년도에 서양 여성 최초로 티베트 불교의 여승으로 기회를 받았다는데요. 지금은 세계적인 명상가로 일명 여성붓다로 불리기도 하시는데요. 지금 현재 세계적으로 보면 비구니 조직을 인정하는 데가 우리나라하고 중국밖에 없다고 하죠. 스님, 그 다른 불교 국가의 상황은 어떤가요? 티베트 불교에는 비구니 스님이 없거든요. 이유는 뭐냐면 티베트는 인도 불교의 맨 마지막이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밀교 쪽이 넘어가서 되는데 그 시절에는 벌써 인도에서
비구니 승단이 없어졌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불교가 이제 점차 이슬람이 발흥하면서부터 점차적으로 무역로가 차단되고 그래서 점점 이제 경제력이 떨어지게 되거든요. 경제력이 떨어지면 사회적 약자가 먼저 죽어요. 그래서 비구 승단보다 비구니 승단이 먼저 무너지는 거고 비구니 승단이 정족수를 갖추지 못하면 그러니까 수계의 구성 인원 전체를 갖추지 못하면 더 이상의 비구니를 만들어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티베트로 불교가 들어가기 전에 벌써 인도에서 비구니 승단이 사라진 상황이에요. 영국이나 프랑스 식민지를 거치면서 비구니들이 이제 이렇게 위치도 낮고 하는 과정에서 숫자가 정족수 문제가 또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숫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계 인원의 최소 숫자, 그러니까 10명. 그래서 그 10명이라고 하는 숫자를 만들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고 그러면 외부에서 다른 이제 나라나 다른 외국인을 수입해 와야 되는 거죠. 그렇게 수입해서 수계를 했을 때 그 정당성을 우리가 인정할 것이냐의 문제가 벌어지는 거고 그리고 또 아이러니하게도 티베트 불교나 그다음에 남방 불교하고는 다른 동아시아의 북방 불교권에만 지금 이 전통이 남아 있으니까 이거를 갖다가 그렇죠. 우리가 쓸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도 벌어지는 거니까 같은 불교라도 결이 다른 거죠. 사실은 비구니 승단뿐만 아니라 비구 승단도 남방 불교들은 거의 붕괴돼 있었잖아요, 사실은. 근데 이제 그 아까 비구니 계를 받거나 이런 분들은 아닌데, 그러니까 비구니는 아니죠. 지위는 아닌데, 그러니까 태국이나 이제 스리랑카나 뭐 남방에 여성 수행자들이 있어요. 실제로 불교 그 비구니 스님처럼 똑같이 행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계만 안 받았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분들이 아까 이제 태국의 뭐 메치라든지 여기 스리랑카의 다사실라마 이런 라마따 이런 분들이 이제 집단이 있는 거죠. 우리 식으로 말하면 수녀죠, 수녀. 그러니까 그런 게 그런 성직자는 아니고 그렇죠. 성직 계를 받은 인정된 적은 아니지만 집단을 형성하고 있고 조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분들이 이제 한국 비구니 교단에 이제 관심을 기울인 이유가 이게 어떻게 이제 계를 이제 수계를 하고 전통이 다 없어졌으니까 이걸 다시 어떻게 복원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점에서 이런 분들의 잠재 능력, 그러니까 잠재화된 이런 분들의 앞으로의 변화가 이제 미래에 굉장히 중요한 변화의 계기가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텐진파모 스님도 64년도에 출가를 하시긴 했는데 계는 73년도에 홍콩에 가서 비구니계를 받으셨네요. 그리고 또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원인이겠죠. 비구니 승단이 없는 국가의 비구니 스님들에게 합동으로 수계를 주자는 세계 비구니 계단 설립 운동을 벌이고 계시다고 그렇게 하네요. 네. 이 교수님 우리 샤카디타 부다의 딸들이라는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지금 세계 불교 여성 불교의 이슈에 대해서 좀 간단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든 그 비구니 교단 형성 설립 이게 이제 아까 우리나라하고 이제 그 중국 외에는 없는데 실제로 많은 여성들이 부처님 법에 따라 실제로 살고 수행하고 있는데 계를 못 주는 거예요. 계단이 없어서. 그래서 이제 비구니 교단을 어떻게 하면 건설할 것인가. 그래서 그 한국에 이렇게 그 방문도 하고 그 전국 비구니 회관도 방문을 하고 그리고 샤카디타도 아마 의장들을 우리나라에서 주로 좀 많이 하고 주도를 아마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로부터 어쨌든 벤치마킹을 해서 나름대로 이제 교단을 아까 만들려는. 부처님 당시부터 비구니 출가 뭐 여러 가지 여성 문제가 있었지만 지금 현재 미래는 더 많은 여성들의 문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세계의 불자, 여성 불자가 함께 모여서 정말 새로운 미래를 부처님 법답게 자비롭고 지혜롭게 이끌어가자는. 그래서 아직도 많은 나라에서는 비구니 승가가 없습니다.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수계 문제를 통해서 비구니 승가를 복원하는 일에 우리가 앞장서야 되겠고 또 여성 문제, 뭐 성차별이라든가 이것이 한국 비구니 또는 여성 불자 그리고 샤카디타를 통해서 그러한 세계인이 함께 걸머져야 될 의무를
한국 비구니 여성들자도 이제는 고민하고 짐져야 되지 않나. 이제 그래서 이제 세계화 시대에 이제 국경의 의미가 점점 없어지니까 그래서 한국 비구니 교단이 해야 될 세계적 역할이 좀 굉장히 커진 시대가 돼버린 그런 상황이 오히려 된 거죠. 우리나라를 자꾸 너무 여성 차별적인 국가로 자꾸 이렇게 보는 문화가 있는데요. 사실 따지고 보면 선덕여왕, 김덕여왕, 진성여왕 하듯이 여성들이 힘을 쓰던 게 조선 초기까지 여성이 힘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불교 시절에는 여성들이 분쟁이나 이런 거 보면 전부 대등 관계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그러니까는 여성에 대해서는 생각보다 지금같이 차별식 생각을 한 게 조선 중기 임진왜란 병자호란 끝나고 나서 본격화된 거지. 그러니까 불과 몇백 년 안 된 거예요. 그 전에 여권이라는 건 상당히 강한 나라예요. 그리고 지금 동아시아에 이제 중국, 우리나라에 비구니 승당이 남아있다고 하지만 실제로 중국이 공산화되면서 종교에 대해서 배관시하던 시절이 상당히 강했죠. 지금은 이제 미국이라든지 기독교 문화가 들어온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방어막을 형성하기 위해서 지금 불교를 지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안 좋았죠. 그렇게 되면 유일한 희망은 우리나라입니다. 이게 자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이지. 그래서 제가 아까 점수 많이 드렸더니 아니, 선생님들이 막 이렇게 막 점수를 한국 불교가 아니라 종교 전체였다니까요, 교수님. 저도 한국 불교는 탁월하다고 생각해요. 이제 그 세 분 말씀을 들어보니까 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다른 불교 국가에 비해서는 그래도 우리나라 비구니 스님들이 상당히 그 좀 권리를 누리고 계신다 그럴까 그 활동폭도 상당히 넓으신 것 같은데 근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그 불교계 전체 흐름에서는 비구니 스님들이 소외되어 온 게 사실이죠. 뭐 대표적인 게 그 정원종법 규정인데 지금 규정으로는 비구니 스님은 조계종 실질적인 운영을 맡아 하시는 총무원장이 될 수 없죠. 왜 그렇습니까? 규정에 이제 비구로 한정한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다음에 교구본사 25개 교구본사가 전부 이제 비구 교구본사니까 교구본사장도 될 수 없는 것이고. 아니,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부처님께서 기본적인 룰인 류를 만들어 놓으셨는데 거기서 비구니 승단은 비구 승단과 대등 관계가 아니고 이렇게 부속 승가예요. 그러다 보니까 부속인데 부속의 장이 전체의 장이 될 수는 없죠. 그러니까 딱 이렇게 생각을 해봐도 그래서 그 문제를 어떻게 그 문제를 먼저 풀지 않으면 사실 이 밑에 부분을 풀어낼 방법이 없어요. 지금 저는 그 얘기에는 동의를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지금 사회가 발전하고 그 다음에 여성에 대한 지위를 어느 정도 부여하지 않으면 승단 전체도 위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 동의를 해요. 그렇지만 이 율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그러니까 교조와 관련된 부분을 어떻게 풀 거냐, 그걸 단순히 합의만 갖고 풀 수 있느냐, 아니면 공론화할 거냐. 실제로 이 문제를 가지고 제가 종단에 굉장히 높은 스님들하고도 얘기를 했거든요. 그때 나온 거는 뭐 팔경계법 이런 거는 그냥 사문화 시키는 게 맞겠다. 그걸 공론화 시켜도 답을 낼 수가 없다. 그렇죠. 그렇죠. 놔두고 모른 채 하는 거죠. 그렇죠. 사문화 됐다라고 하면 그거를 대체할 다른 뭔가를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그게 안 돼 있는 부분이고 사실 그걸 하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입법부에 해당되는 종회가 이제 81분, 그러니까 81분으로 구성이 되는데 직접 선출되는 그러니까 직선으로 뽑는 종회위원은 비구니 스님들 한 분도 안 계세요. 그냥 직능 대표로 비구니에서 이제 추천하는 10분, 그러니까 12% 정도만 이제 지금 참여할 수 있게 되어 있는 분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원불교 얘기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그러니까 원불교에서는 이제 저희 총무원장에 해당되는 게 교정원장이거든요. 이미 2번이나 여성 교무가 교정원장을 하셨대요. 그렇게 하고 이제 저희 종회에 해당되는 게 이제 수의단회라고 하는 게 있는데, 여기는 남자 9명, 여자 9명. 동수로 구성하고 교무들이 전체 교무들이 투표해서 직선으로 뽑는 그런 형태로 가니까 사실 이게 이제 이 구성을 그러니까 종단의 중앙 종무기관의 기구들의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거는 굳이 율이나 개를 건드리지 않아도 되죠. 원불교는 불교가 아니고 신흥 종교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죠. 불교 단체 안에 존재하는 게 아니고 새로운 종교. 아니 그거는 아는데 이제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팔경계법을 사문화시킨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그걸 대체할 수 있는 다른 그러니까 율이나
률이나 계율을 만들자라는 건 아니지만 중앙 정무기관의 기구들을 구성하는 부분은 바꿀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제도 저는 이제 제도의 변화를 이제 좀 거시적으로 사회과학적으로 좀 얘기를 하면 사실은 이제 그 아주 고대 사회는 그 모계 사회였거든요. 그렇죠. 실제로 엄마가 더 중요한 그렇죠. 시대였고 그다음에 이제 농경 사회가 되면서 그렇죠. 이렇게 남성들의 권력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지니까 이제 가부장제 남성 중심의 사회가 됐는데 지금 탈산업 시대, 정보화 시대, 무슨 AI 시대 이런 시대에는 여성들 남성들의 노동력 차이가 그렇죠. 없을 근력 차이는 뿐만 아니라 필요가 없죠. 근력 차이는. 그렇죠. 특정한 영역에서는 여성들이 더 잘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실제로. 이런 시대에 시대적 요구를 반영을 하려면 그래서 불교가 발전을 하려면 그러니까 여성들의 그 장점들을 혹은 또 비구니 스님들 장점들을 우리가 사장시키고 제도적 굴레 때문에 혹은 제도적 억압 때문에 억압되는 게 아니라 이것을 발현시키고 자꾸 키워줄 때 비구니 스님들도 성장하지만 불교가 발전하는 게 문제는. 그래서 저는 이런 지금 이 시대에는 필요에 의해서 제도가 굴레가 되고 제도가 족쇄가 된다면 저는 제도 개혁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이제 저는 아까 그 종회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이제 특별 기구들을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전국 비구니회 같은 것들을 종법 기구로 좀 인정을 승격시켜 준다든지 무슨 뭐 이런 조치들을 취하면 점차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비구니 스님들이 할 수 있는 역할들을 이 시대에 자꾸 우리가 의도적으로 좀 신설을 하고 제도를 바꾸고 새로운 제도를 또 만들어주고 그렇게 해서 역할을 장려하는 쪽으로 가야 한국 불교가 발전한다. 지금 조금씩은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장 그건 맞아요. 중에서도 부장 맞습니다. 중에서도 재무장 자리를 하나를 주는 거고 조금씩은 배려를 하는데 속도의 문제죠. 박 교수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조금 그 얘기를 좀 달리해서 우리 그 비구니 스님 우리나라의 비구니 스님의 최고 법계가 명사라는 칭호죠. 예. 우리나라에 몇 분이나 받으셨어요? 7분하고 얼마 전에 열 몇 분 더 받으셨죠? 예. 비구 스님들에 해당되는 게 대종사. 네, 대종사 거기에 법계인데 상응하는 거군요. 예. 2007년 종단 역사상 처음으로 7명의 비구니 스님들이 최고 법계인 명사 법계를 품수한 지 12년 만에 11명의 새로운 비구니 명사가 탄생했습니다. 비구 대종사에 해당하는 비구니 최고 법계인 명사 법계는 승납 40년 이상의 수행자에게 주어지면서 수행력과 지도력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이날 11명의 명사 법계 품수로 비구니 명사는 전 전국 비구니 회장 광우 스님과 명성 스님을 포함해 모두 13명이 됐습니다. 그 저는 이제 세 분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저는 이제 세 분만큼 이 뭐 종단의 정원종법의 전문가는 아닌데 그래서 법률가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총무원장은 비구로 제한한다. 이 규정은 총무원장은 비구니는 될 수 없다 이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 얘기를 뒤집은 얘기 아니에요. 그건 마치 뭐 우리나라의 대통령은 남자로 뭐 제한한다든가 국무총리는 남자로 제한한다는 이런 건데 이렇게 박아놔야 되냐 규정에. 왜냐하면 그 법 규정이라고 하는 게 상징적인 의미가 있고 그걸 대하는 사람들한테 어떤 시그널을 주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런 점에서 보면 글쎄 저는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걸 박아놓는 게 그죠? 누구는 안 된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이 시대에. 뭐 그런 느낌이 듭니다. 돼야 되는 자격을 조건 걸어놓는 게 아니라 안 되는 자격을 걸어놓은 거는 조금 문제가 있긴 그렇죠. 하죠. 네. 그 박 교수님 또 하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여성 출가율 감소 문제를 말씀해 주셨는데 어디에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여성들의 사회활동 참여의 기회의 폭이 굉장히 넓어졌다라고 하는 건 그러니까 사회 전반적으로 이제 우리 오늘 방송 시작하면서 얘기했던 젠더 감수성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제 훨씬 이제 폭이 넓어지면서 다양하게 활동할 수 있는 근거들이 설정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굳이 종교로 들어와서 이제 뭐 원불교가 조금 예외적이긴 하지만 다른 한국의 거의 모든 종교들이 전부 굉장히 여성에게 좀 억압적이고 차별적인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억압과 차별을 버티면서도 과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굳이 그런 차별을 받으면서
해야 될 일이 없다라는 거죠. 아니 근데 저는 생각이 조금 다른 게요. 아니 그 말씀들이 뭘 의미하는지는 아는데 사실 비구 스님이 비구니 스님을 차별하는 게 아니고요. 비구니 스님이 비구니 스님을 차별해요. 그러니까 비구니 스님이 비구 스님을요? 아니 스님 그것도 제가 비구니 스님이 비구니 스님을 차별한다니까. 아, 비구니 스님이 왜냐하면 네. 비구 스님하고 비구니 스님하고 같이 사는 구조가 거의 안 나오거든요. 아니 근데 그것도요. 이렇게 구조적 그 차별이 내면화된 거예요. 거다. 학습된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오랫동안의 이렇게 구조가 그 구조 속에 살면 이게 당연한 것처럼 내면화하거든요. 그게 표출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구조의 문제가 불평등 구조가 해결이 돼줘야 된다 먼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게 동시에 바뀌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구 스님들이 맞아요. 양보하는 부분도 있어야 되고 이 비구니 스님 안에서의 개혁이 이루어져야 되고 제가 맞아요. 보기에는 그거는 이쪽이 먼저 더 강력해서 이쪽을 요구해야 되는데 이쪽도 문제가 있고 이쪽도 문제가 있으니까 이게 쉽게 안 바뀌는 거예요. 예, 그건 저도 동의합니다. 네. 그 지금 마침 최근 그 백년대계에서 종단 미래 설계를 위한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계시잖아요. 예. 우리 중앙승가대 불교사회연구소가 맡아 진행하고 계신데 여기 계신 두 분 교수님, 박 교수님, 이 교수님 계속 담당하고 계시죠? 예. 아직 뭐 다 취합은 안 되셨겠지만 여성 관련 항목에 어떤 의견이 모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이제 뭐 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일단은 좀 중간 집계라는 점에서 좀 바뀔 수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는데 우선은 이제 포살 참여하시는 스님들을 대상으로 지금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보면은 4대6 정도로 비구니 스님들이 많으세요. 그 얘기는 지금 종단의 주요 활동들에 대해서 비구니 스님들이 훨씬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참여율이? 일단은 이걸 전제를 하시고 숫자는 지금 비구니 스님이 적지만 오히려 종단이라든지 뭐 다양한 형태의 활동들에 지금 비구니 스님들이 훨씬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계시다. 이거 하나 확인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문항 중에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우리나라의 성차별, 성폭력의 심각성에 대해서 물어보는 질문이 하나 있어요. 이거는 이제 뭐 종단 내부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사회 전체의 성차별, 뭐 성폭력에 대한 인식이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비구 스님과 비구니 스님 사이의 불평등이 어느 정도로 심각하냐라고 하는 두 가지를 물어보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성폭력, 성차별이 심각하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64% 정도가 심각하다라고 대표를 하고 계시고 심각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이제 전체는 8% 정도 나와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는 심각하다라는 거에 좀 더 동의를 하고 있는데 온도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구 스님들 같은 경우에는 50.3% 정도, 절반 정도만 심각하다고 생각을 하세요. 비구니 스님들은 73% 정도니까 훨씬 높게 이제 그 심각성에다 좀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계신 거고 마찬가지로 이제 비구니 사이의 불평등 문제에 있어서도 한 54% 정도가 심각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신데 비구 스님들 같은 경우는 32.3% 정도만이 심각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비구니 스님들은 69%가 심각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세요. 예. 거기다가 이제 그러니까 이번에 한 100여 개 문항을 이제 총체적으로 물었습니다. 이렇게 신도부터 시작해서 종단 운영까지 계율까지 다 물었는데 그 100여 개 문항에서 그 비구 스님과 비구니 스님 차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걸 보통 성별 차이라고 그러는데 성별 차이가 계속 교차 분석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건 뒤집어서 얘기하면 뭐냐면 모든 이 질문에 대해서 생각이 좀 다르게 나타나요. 그 편차가 다르게 아까 이제 비구니의 성차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했을 때 이제 비구니 스님들의 응답하고 비구 스님 응답이 20%씩 30%씩 차이 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다른 문항에도 그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번에 이걸 보면서 이제는 비구니 스님들의 생각들을 이렇게 무시할 게 아니라 좀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줄 필요가 있다. 주목을 해줄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 한국 불교가 좀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해 갈 수가 있다. 왜냐하면 비구니 스님들의 미래지향은 둘째치고 생존. 그러니까요. 맞습니다. 생존. 생존이에요. 네, 생존. 그러니까 비구니 스님들의 욕구와 바람과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뭔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는 게 저는 이 생존에 우리 한국 불교의 생존에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지금 논의가 안 된 부분 중에 뭐가 있냐면요.
그러니까는 지금 전혀 드러나지 않은 거는 지금까지 우리가 얘기한 거는 비구니 스님 간의 예. 얘기만 했는데 사실은 신도가 여성인 부분도 문제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예, 신도가 여성이다 보니까 비구 스님을 선호해요. 그래서 비구 스님은 예를 들어서 아무것도 없는 사람도 오히려. 절을 만들기가 쉬운 반면에 비구니 스님들은 그 유동성도 많이 떨어져요. 그리고 오히려 저희 생각에는 여성분들이 비구니 스님을 더 선호할 것 그러니까 같은데. 지금 연세들이 이제 신도분들이 연세가 많기 때문에 남성에 대한 이렇게 뭐라 할까 권위 안 그러면 의존에 대한 부분이 존재하고요. 또 뭐가 있냐면 여성에 대한 차별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여성에 대한 차별. 맞아요. 그래서 연세가 많으신 어른은 비구니 스님 절에 다니다가도 이제 뭐 부모님이 돌아가시거나 뭐 누가 돌아가셨어요. 오빠가 돌아가셨어요. 그럼 쟤는 천도에 지내려면 비구 스님 절로 스님한테. 가거나 안 그러면 그 비구니 스님 절에서 지내더라도 비구 제가 스님을 따로 모셔와야 돼요. 얼마를 더 추가로 할 테니까 비구 스님을 좀 모셔주시면 안 됩니까? 예. 이렇게 맞아요. 얘기하는 게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작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 이제 그게 세대의 문제가 있는데 과거에 스님 말씀이 맞습니다. 과거에 이제 노보살들은 기도빨도 비구 스님들이 기도빨이 받지 비구니 스님들 안 받는 이런 표현까지 제가 들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저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보살들의 내면화된 성차별의 내면화가 이제 돼 있고 그래서 기도를 하더라도 비구 스님들이 기도를 해줘야 이제 기도빨이 먹힌다는 거죠. 이런 이제 현상이 사실 있는 거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저는 이것조차도 이제 점점 변화돼야 되고 우리 신도들의 이제 저는 의식 개혁도 일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신도들 역시도 이 시대를 살아가잖아요. 동시대. 그래서 신도들도 이제 신행 부분에서 그런 부분들은 점차 바뀌어져야 이 젠더 양성평등 시대에 맞는 흐름으로 우리가 복귀를 한다 이렇게. 네. 이제 마칠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요.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뭐 짧게 한마디씩 좀 정리를 해주신다면. 저는 좀 종단적인 차원에서 스님들 그다음에 사실 신도들과 같이 이건 왜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신도들도 바뀌어야 되고 스님들도 바뀌어야 되고 스님들은 또 비구니 스님들 다 같이 바뀌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종단 전체가 이 젠더와 관련돼 있는 교육들을 좀 본격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교수님. 저는 이제 한국 비구니 교단이 한국 사회가 세계적으로 수출할 수 있는 수출품 중에 가장 위대한 수출품 중에 하나다. 한류군요. 그러니까 네. 뭐 BTS, 방탄소년단이든지 무슨 한류든지 이것 능가하는 엄청난 수출품을 우리가 갖고 있는, 갖고 있다 이렇게 자부심을 가져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세계 종교 중에서 최초로 성직자를 인정한 게 불교인데 불교가 지금 오늘날 이런 얘기를 들어서는 안 되겠다. 그 부처님 정신으로 다시 돌아가서 오히려 여성에 대해서 더 선제적으로 이끌어가고 사회를 계몽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런 젠더 문제에 대해서도 훨씬 더 유연한 태도를 취하는 게 부처님의 정신에도 맞는 거고 현대 사회를 계몽할 수 있고 견인할 수 있는 필수 조건 중에 하나다. 예. 저도 마무리로 스님 말씀 받아서 하여튼 중생의 평등과 불성을 얘기하는 불교가 현실적으로 이렇게 차별하는 그런 현상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번 토론을 계기로 하여튼 불교 안에 그 여성 차별 문제를 다시 한번 좀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붓다 인사에도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스님 조국편 생각나세요? 그날 제가 그랬어요. 뭐라고? 조국편 할 때.